안녕하세요. 종로 방문각 행정고시학원과 에듀스파 방문각에서 행정사 1차 과목 민법 총칙, 2차 과목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조민기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6월 3일 날 치러졌던 우리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총칙 과목을 문제와 함께 간단하게 해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행정사 시험은 1차에서 민법 총칙을 보고 2차에서 민법 중 계약법을 시험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2차 시험 과목인 계약법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민법 총칙 공부를 하는데요. 올해 문제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 문제와 비슷하게 또 여타 국가고시 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행정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총칙을 위해서는 일단 기출문제, 그동안에 쌓였던 기출문제들을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이론 정도, 즉 기본서의 이론과 기출문제,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몇 개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해준 몇 문제 정도만 하시면 판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재자 재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재산 관리는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틀린 건 1번 지문인데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밑에 해설을 다 달아놨거든요. 해설을 보시면 정답을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해설을 하는데 일단 정답이 되는 문제부터 문항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해설하고 나머지 문항들을 이렇게 간단히 조문만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조문 표시만 해놓고요. 이것은 시험에서 출제됐던 근거가 되는 우리 기본서 페이지를 적어놨습니다. 기본서 공부할 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조문보다는 판례 일부 내용이니까 그 판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1번 풀겠습니다. 자, 1번 지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해설을 보시면은 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우리 118조에 보시면 관리행위라고 나오는데 관리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보존, 그 다음에 이용, 개량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는 처분행위 있죠. 이걸 반대말이 우리가 처분행위라 그러는데 이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행위, 즉 보존행위를 할 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2번, 3번, 4번은 다 조문이니까 큰 문제 없는데요. 5번 좀 볼까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지문인데요. 이 부재자가 사망이라는 것은 부재자 재산관리 종료 사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확인됐다 그래서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원에서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정을 취소해 주어야만이 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한다는 거. 사망이 바로 관리인 권한 소멸이 아니라 선임 결정 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의칙도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고요. 신의칙은 시험 출제 이 비중이 판례 많이 이렇게 배정돼 있으니까 신의칙에서는 판례를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의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1번인데요. 이번에 1번 지문은요. 판례에서 일부분을 쪼개가지고 시험 문제 낸 거죠. 사적자치 원칙을 넘어서 영역을 넘어서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 합법성 원칙보다 우월하다. 틀렸습니다. 신의칙하고요. 이 합법성 원칙이 뭐냐면 이게 강행법규를 말하는 거죠.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공부를 했듯이 강행법규하고 신의칙이 부딪히면은요 원칙적으로 누가 이긴다 그랬죠? 강행법규가 이깁니다.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자기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죠. 근데 그 판례에 보시면 그 판례 지문 중에 어떤 지문이냐면 해설을 같이 보실까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바.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이죠.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밑줄 친 거. 사적 자치 영역을 넘어서 공공질서를 위해서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합법성 원칙은 신의 성실 원칙보다 우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은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게 바로 이 특별한 사정입니다. 이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신의칙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신의칙이 강행법규를 이길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가 신의칙을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질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신의칙이 합법성 원칙보다 우월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도 여러 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은 방금 봤던 질문이죠. 신의칙이란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그랬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법률 관계 적용을 하니까 이걸 추상적 규범이라 그럽니다. 3번은 숙박업자는요, 이거 책에 있는 판례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방만 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이런 것들을 보호할 보호 의무가 있다는 거죠. 4번 인지청구권에는요, 실효법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인지청구권은 그 자식이 부모를 찾는 권리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뭐 실효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맞고요. 5번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액에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사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조심하실 건 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책에서도 해지와 해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사정 변경 원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동안 줄고 우리 판례가 인정을 했는데 그게 적용되는 케이스는요. 특정 채무는 안 됩니다. 특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를 해지하는 것은 안 되고요. 계속적 채무. 그렇죠? 계속적 보증.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는 불확정 채무거든요. 그때는 해지할 수 있지만 특정 채무는 해지할 수가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실정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보통 그 부재자 재산 관리하고 실정선고가 올해처럼 이렇게 번갈아 한 문제씩 나올 때도 있고요. 합해서 나올 때도 있는데 올해는 번갈아 나왔죠. 근데 문제가 많이 그동안에 봤던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요. 1번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해서 실정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그 부재자 실정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실정선고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재산적, 법률적 어떤 그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2순위 상속인은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은 2순위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정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반증을 들어서 실정선고 효과를 다툴 수 있다. 틀렸죠? 실정선고는 사망 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반증만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실정선고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고가 취소되어야만 효과가 뒤집어진다는 거죠. 선고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선고가 취소되지 않으면 선고 효과를 다툴 수 없습니다. 이게 사망 그 실정선고 취소가 추정의 효과가 아니라 간주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3번 실정선고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에 의해서 실정선고를 하야한다 그랬죠. 조문입니다. 27조 1항. 하야한다를 좀 조심하셔야 되죠. 청구하시면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4번 실정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한이 만료한 데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본다는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소리고요. 그 사망 간주 시기는 선고 시간이라 기간 만료시입니다. 5번 실정선고가 취소가 됐을 때 실정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보통 우리가 그 상속인이나 보험금 수익자를 말하는 건데 그 자는 재산을 반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환 범위는 선의일 때는요.
선의일 때는 현준이익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악의일 때는 현준이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3종 세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선이든 악이든 간에 재산을 반환하셔야 되는데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으로 출제됐더라도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항상 케이스 문제로 시험이 나오죠. 미성년자 어른요, 친권자 갑의 처분 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 물건을 그 미성년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즉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재산 처분 허락이죠. 근데 그걸 동의 없이 병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동의 없이 체결했으면은 미성년자 입장 또는 후견인, 친권자 입장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병은요, 상대방 병을 보호하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책에 보시면 15조가 있고요, 16조가 있고, 17조 세 가지 조문이 있는데요. 15조는 확답 촉구권이고, 16조는 최고권, 확답 촉구권이고, 16조는 철회권 거절권이죠. 철회권과 거절권이 나와 있고요. 계약의 경우는 철회하고, 단독행위의 경우는 거절하는 거죠. 17조는요, 속임수를 썼을 때 취소권을 박탈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취소권 박탈시키는 제도가. 세 가지를 우리가 이걸 그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라 그래가지고, 각각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15조는 옛날에는 최고권이라 그랬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확답 촉구권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병은 1번 지문, 을이 성립이 된 후에 을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가지고 계약의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게 15조에 관한 조문이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근데 그 병이 성립이 되기 전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을이 성립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을이 성립이 됐을 때는 을한테 하시고요. 을이 성립이 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 여기서는 친권자 갑이죠. 갑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에서는 성립이 됐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2번, 성립된 을이 일에서 병이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두 개가 다 15조에 관한 조문이거든요. 해설을 보시면,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발신주로 돼 있죠.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위한 제도다 보니까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대방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추인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시면 병이 계약 당시에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병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악의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악의자는. 그래서 16조 조문을 좀 보시면은요,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서가 있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악의자란 소리죠. 악의자의 경우에는 그래하지 아니하다, 즉 철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조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만 철회할 수 있다고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확답 촉구권은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병의 선악을. 그러나 철회권의 경우에는 병이 선의일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4번 보시면 5번이군요. 4번입니다. 병의 계약 당시에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이란 소리죠. 병은 을에게도 철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우리 방금 3번 지문에서 선의자의 경우는 철회할 수 있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회를 친권자 갑한테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성년자 을한테도 할 수 있냐는 건데요. 미성년자 을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써있지만 16조 3항이거든요. 16조 3항이 보시면은 여기 있죠? 예.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고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 보시면 을이 계약 당시에 갑의 동의서를 유조해가지고 동의가 있는 걸로 병을 믿게 한 경우, 여러분 동의서를 유조한 게 뭐죠? 이게 속임수를 쓴 경우죠. 그래서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을 박탈시키는 17조 조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유조했으면 상대방이 만약에 그 동의서 있는 걸, 그 유조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일가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을이 그 성실한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페널티를 줘가지고 취소를 못하게 취소권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16조 2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속임수를 썼으니까. 근데 조심하실게요. 이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는 그 주어가 누구냐면은 그 미성년자하고 피한정의견입니다. 피성년의견인은 원래 동의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동의가 있는 걸 믿겠다면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취소권을 박탈당하는 사람은 주어가 누구다고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의견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예, 9조 2항에 나와 있는 조문이죠. 성년 후견 개시판은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치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있는, 일시적으로 부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여돼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하는 거고요. 성년 후견 개시판은 지속적 결여된 사람한테 성년 후견을 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를,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는 항상 받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동의 받으라 그런 것만 동의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3조 1항에서 동의 받아야 되는 행위를 정할 수 있다고 써놓은 거죠. 되게 이제 조문을 많이 물어봅니다. 4번.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마트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취소할 수 없다고 10조 4항에서 정리해 놓은 조문이고요. 5번.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 한정후견 개심판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다가 조금 그 정신 상태가 좋아지면은 이제 한정후견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종전의 성년후견은 종료해야겠죠. 그래서 종료 심판한다 돼 있는데 이것도 조문입니다. 이것도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14조의 3에 나와 있는 조문이라는 걸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이게 이제 미성년자 행위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나씩 고쳐볼까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효력 상실한다. 취소한 때가 아니라 소급해서 효력 상실하죠. 이 부분이 틀렸고요. 2번. 법정 대리인이 자신의 재산의 범위를 정해서 미성 처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정 대리인 동의권은 사라진 거거든요. 미성년자가 처분하시면 되는데 법정 대리인은 그 재산에 대해서 유효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저 재산처분 허락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동의권만 소멸하는 거지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고 그러면 용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장난감 사라고 용돈 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대신 사다 줄게 그래서 또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적 허락의 경우에는 대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 허락한 경우 있죠. 특정 영업 허락,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산처분 허락의 경우에는 대리권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영업 허락의 경우에는 우리 조문에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동의권도 사라지고 대리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하고 3번하고 구분하세요. 4번. 미성년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해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증을 유지한 거 적극적 사기수단을 쓴 거니까 17조 1항에 의해서 취소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미성년자가 오직 권리만 얻는 법률행위를 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틀렸죠? 권리만 얻거나 권리 만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에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이제 법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요, 35조를 말하는 거죠.
법인의 대표자가 잘못했을 때 법인이 책임지는 거, 불법행위 능력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질문.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우리 판례는 사실상 대표도 포함시켜 줍니다. 2번.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직무 범위 내에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여러분, 부정한 대표행위는요, 대표권 남용하는 경우나 또는 강행법규 위반의 대표행위를 말하는데, 이 불법행위를 여부를 따질 때는요,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행위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 직무행위가 인정될더라도 그 직무 관련성은 외형 이론으로 판단하죠. 법령 규정이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해당하지 않다. 아닙니다. 외형상 직무행위가 인정이 되면 법령 위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직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문장이 되겠죠. 4번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만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법인과 그 행위를 한 대표자가 부진지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4번도 틀렸습니다. 다 시험에 그동안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5번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직무 관련성 때문에 또 심지어는 직무 관련성을 외형 이론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 대표자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지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부랴부랴 2004년도에 또 판례를 또 추가해가지고 이런 판례를 내놓은 거죠. 실제로는 이게 직무행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가 어떤 경우요? 악의 또는 중과실.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지는 못했지만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과실,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비법인 사단은 우리가 종중이나 교의를 염두에 두고 푸시면 되는데요. 이건 전부 다 좀 판례 문제고, 그 다음에 내용도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올해 한 10만 문제 정도, 한 3문제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꼼꼼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죠. 자, 1번 질문. 비법인 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답은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비법인 사단은요, 설립 등기를 안 하죠. 설립 등기를 안 하니까 대표권 제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법에는 사단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를 하기 때문에 대표권을 제한하고 싶으면 대표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 등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60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1번 지문에 나와 있죠. 밑줄 찍어 보시면 60조는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판례 이론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청의 결의를 거치라고 그 대표권을 제한해 놓은 거죠. 어떨 때 거치라 그랬습니까? 이 대의적 거래행위 기억나시죠? 대의적 거래행위 설계 용역 계약이었는데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거든요. 어디 나가서 네가 설계 용역 계약 같은 거 대의적 거래를 하려면 네 혼자 하지 말고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대표자 조합장님께서 거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은 이런 대표권 제한이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결국 이 사원청의 결의사항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런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즉 선의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유효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라고요?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과실이라면 그 대표권 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효로 봐주겠다는 거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2번.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비법인 사단의 재산 관계는 총유인데요. 총유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분이 없고 그래서 분할 청구가 안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하거나 이렇게 처분하려면 또는 관리하려면 관리 처분에는 이 총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의 처분행위냐 관리행위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가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요.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이게 관리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처분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처분행위 물론 관리행위 경우에도 그 총의 결의가 필요한 건 똑같은데 굳이 따져보자면 이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처분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요. 좀 해설을 좀 볼까요? 자, 2번. 비법인 사단이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 이 말은 굉장히 키워드죠.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이다. 우리 보통 판례가 단순한 채무부담의 경우에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결국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나중에 이행하게 되면 총유물이 처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처분행위에 넣어주죠. 그래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이 아니라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이니까 이거 처분행위에 해당하고요. 처분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관리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관리처분행위에는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관리처분은 그래서 2분의 2 틀렸고요. 3번 보시면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소속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은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회의 재산으로서 총유로 귀속되지 않는다. 틀렸죠? 왜 틀렸냐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잔존 교인 총유라 그랬거든요. 남아 원칙적으로 떠난 사람은 권리가 없고 잔존 교인 총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시죠. 이게 정관 변경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가지고 탈퇴하게 되면은 그때는 교회의 본질이 잔존 교인이 아니라 탈퇴한 교인 쪽으로 바뀐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는 탈퇴한 교인 총유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탈퇴한 교인 총유로 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분의 2 찬성으로 그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잔존 교인 총유인데 3분의 2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했다 그러면 탈퇴한 교회 총유로 바뀝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요 지분권에 의해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공유나 합의의 경우는요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총유는 그런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없어가지고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도 관리 처분에 들어가니까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해설에서 제가 밑줄 쳐놨죠. 총유와 합의의 경우와 달리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는 265조 단서나 270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총유하고 공유 합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총의 결의 거치라는 소리죠. 자, 5번.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 전원합의체로 대법원 입장을 바꾼 건데 채무 보증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채무 보증을 대법원이 이것도 관리 처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전원합의체 판례를 바꿔가지고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뭐다? 단순한 채무 보증이 부담에 불과하다. 이 문장 좀 보실래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지 않냐는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 보증을 관리 처분으로 보던 입장을 바꿨습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2번 지문하고 좀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2번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 부담이다. 단순한 채무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처분행위 들어가는데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 걔는 관리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볼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단순한 채무 부담이냐 아니면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 부담이냐에 따라서 대법원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답이 1번에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9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보통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되죠. 물건이라면 유체물 및 전기에 관리할 수 있는 잔해를 말한다. 맞는 질문이죠. 주유소에 붙어 있는 그 주익이 있잖아요. 건물의 종물이다. 2번도 맞죠. 주유기는 종물입니다. 3번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식지한 수목이 소유권. 권한 없이라면 허락 안 받고 심었다는 거죠. 남의 땅에다. 수목의 소유권은요. 수목의 경우에는 부합이 일어납니다. 부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심은 사람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소유에 속하는 거죠. 저게 만약에 수목이 아니라 농작물이었으면 식재자 심은 사람 경작자 소유가 맞는데 수목의 경우에는 부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심은 사람 게 아니라 경작자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합은 여러분 이게 물권법 이야기라서 우리 시험법은 아닌데요. 부합이라는 건 부착 합체라는 거죠. 두 개의 물건이 붙어서 하나가 됐다는 건데 토지 위에 나무가 붙으면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한테 소유권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작물하고 다릅니다. 수목의 경우를 조심하시고 4번 용법 소치 산지문은 천연과실 조문이죠. 5번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 저것만 있으면 민법상 건물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5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수목하고 농작물을 함정을 판 거죠. 허락 없이 심어도 농작물의 경우에는 경작자께 맞는데 수목의 경우에는 경작자께 아니라 부합이 일어나가지고 부동산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 속하게 됩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준 법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우리 보통 그 법률 행위를 크게 나눌 때 그 법률 사실을 나눌 때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쭉 나누다 보면은 그 법률 행위하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준 법률 행위로 나누죠. 법률 행위 이 법률 행위를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의사표시죠. 법률 사실 쪽에서 의사표시하고 준 법률 행위로 나눕니다. 준 법률 행위로 나누는데 이 다시 준 법률 행위는 다시 또 두 개로 나누죠. 첫 번째 뭐죠? 표현 행위. 일정한 그 의사가 표현됐다 그래서 표현 행위라 그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행위라 그러죠. 비표현 행위라도 말하죠. 비표현 행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다시 이 표현행위 있잖아요. 표현행위도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가지고 의사의 통지 있죠. 그래서 우리 머리 글자를 이렇게 따서 외우거든요. 의통, 채, 거 그래가지고 각종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외우고요. 관념의 통지는 시험에 관념 통지가 잘 나오는데 관념의 통지는 이 점이 세 개입니다. 통승수 해가지고 얘는 각종 통지, 그다음에 승은 소멸시 중단하는 그 채무 승인. 그다음에 채권양도 대항력권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이거든요. 그 승이고요. 이 수는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수거든요. 이 관념의 통지죠. 그다음에 간장 표시라는 거 있죠. 용서하면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거든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비표현행위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순수 사실행위. 순, 매주, 가공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하는데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그다음 가공 이게 순수 사실행위고요. 혼합사실행위도 있죠. 혼합사실행위. 혼사선물 부부관리 변제 그래가지고 혼합사실행위가 있습니다. 요 두 개가 다 준법률행위입니다. 표현행위만 준법률행위가 아니라 비표현행위도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요.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죠. 소멸시 중단시키는 관념의 통지에 맞고요. 채권양도 통지도 관념의 통지네요. 니은도 관념의 통지 맞고요. 그 매매계약 해제는요, 여러분 해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입니다. 얘는 의사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확답의 최고, 의통, 최고, 의사의 통지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의사표시는 보통 우리 청약 승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표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준법률행위 안에서 표현행위, 비표현행위가 나눠지고 표현행위 안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표시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자,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죠.
강행규정 위반은 그 법률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인데 위반은 무효죠. 자, 1번.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대로 판단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확정적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인데 추인한다 그래서 그게 그 강행규정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기획의 상대방이 그 위반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시되더라도 표현대로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변호사께서 저걸 주장하신 거예요.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건 알겠는데 나는 그걸 선의 무과실이니까 표현대로 법률을 보호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대법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그걸 표현대로 보호하면 강행규정을 둔 취지가 몰각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4번. 강행규정을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이거 조금 전에 그 시인의 책에서 봤던 그 판례죠. 그 약정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인의 책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틀렸죠? 허용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하고 시인의 책이 붙으면은 누가 이긴다 그랬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강행규정이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한 자가 약정 무효 주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법률의 금지 위반. 법률의 금지 위반이 강행규정 위반을 말해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된 경우라도 그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746조가 말하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히 맞는 문장이죠. 746조 말하는 이 불법 원인 급여는 이 급여의 불법 원인이라는 것은요. 그 반사회질서, 사회질서 위반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법 원인에 해당하게 되면 반환 청구를 못 해요. 근데 결국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어디에 달린 거죠? 이 사회질서 위반에 달린 거죠. 따라서 그게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불법 원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인가요? 권리의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그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은 취득, 상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취득과 관련해서 원시 취득하고 이 승계 취득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시 취득은 타인의 권리 기함이 없이 새로 생겼다는 거죠. 새로 생긴 거고 얘랑 구분할 게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해서 취득했다는 건데 얘도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승계 취득도. 첫 번째는요. 그대로 넘겨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전적 승계라 그래요. 그대로 넘겨받는 것은 이전적 승계라 그러고요. 조금 띄어받는 거 있죠. 저당권 설정하거나 전세권 설정하는 거. 그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 그럽니다. 근데 이 문제는 너무 그 간단한 게 나왔죠. 딱 지문을 보니까 승계 취득 찾아라 그랬는데요. 저당권 취득이 저당권 설정이잖아요. 전세권 취득도 전세권 설정이고. 그 다음에 유실물은 유실물 습득은 원시 취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 완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취득 시라는 것도 원시 취득이거든요. 정답은 기억, 니은 두 가지만 설정적 승계로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이 있죠. 103조에 관한 이야기죠. 103조에 관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그 조문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근데 이게 대개 보면 판례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해설도 그 판례 원문을 다 써놨습니다. 책에 있는 판례들이 다 나와가지고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 조건으로 증의하는 경우 안 되죠. 살인이라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잖아요. 불법 조건 가는 거니까 이것은 해당하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여러분 형사사건 같은 거 변호사에 수임하게 되면은 처음에 착수금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요. 그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또 별도로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주고받는 것은 그 전관 예우를 좀 조정하는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103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고요. 3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마친 경우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짜로 근저당권을 마쳤으니까 나쁜 건 맞죠. 나쁜 건 맞는데 그래서 108조 허위 표시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3조 무효는 아니라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저것까지 무효로 하기는 좀 그랬다고 느낀 거고 기본적으로 103조가 무효로 되려면 진짜 나빠야 되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103조 무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수중자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배임의 적극가담해가지고 매매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았대. 이중매매 법리가 확장된 거죠. 그래서 적극가담하게 되면은 103조 무효가 됩니다. 얘도 103조 무효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생명보험금을 체결한 경우, 우리 판례가 이것도 103조 무효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 문제 풀 때 이렇게 틀린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그러면 어떨 땐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풀거든요.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거 X, 않는 거 그랬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거 다 해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시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네 파트가 있는데요. 보통 네 파트에서는 시험이 보통 많게는 네 문제까지도 출제되는 아주 그냥 문제 밭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이 참 좋은 문장인데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요, 의사표시가 사기 의사표시에는 의사표시 불일치가 아니라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요. 결국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거 개발될 줄 알고 땅을 사는 것처럼, 사기를 당해서, 개발되겠구나, 착각하고 땅을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기는 의사표시는요, 착오 측면에서 보면 괜히 동기착오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착각을 했는데, 결국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동기착오가 있는 겁니다. 1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2번. 사기 의사표시로 인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여러분 저 선의 3자 대항 못하는데요. 이때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시험범위에 나와 있는 민청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3자는요. 선의로 추정되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3번. 교환 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을 목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교환 계약하면 시가를 서로 비교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환 계약서는요, 교환 계약을 묵비 안 알려주거나 심지어는요 허위고지도 돼요. 거짓말하는 경우 있죠. 이것도 다 기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제3자 선의 취득에 관한 이 추정되는 것은, 우리가 107조도 나오고, 108조, 110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 109조, 110조. 여기 보면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의 대리인에 대한, 사기는, 이거 중요하죠. 대리인에 의한 사기. 대리인이 사기쳤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사기쳤거든요. 그러면, 이거,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110조 3항에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대리인이 사기친 경우 있잖아요. 대리인이 사기친 경우는 상대방이 사기친 경우랑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이제, 대리 파트에 보시면, 여기다 좀 그림을 그릴까요? 이게 이제 본인이 있고요, 여러분. 이제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방 병이 있겠죠. 근데 사기를 누가 쳤냐면, 이렇게, 얘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얘가 상대방이지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쪽이 상대방이죠. 얘가 상대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누굽니까? 상대방의 대리인이죠. 그렇죠? 이게 대리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사기를 쳤다는 거죠. 을이. 얘 입장에서는 이제 병 입장에서는 이 대리인이 사기쳤으니까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주냐면은 이 대리인은 제3자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했다.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우리 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다. 제3자 사기가 아니라 본인의 사기라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상대방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사기가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맞는 문장입니다. 조심하세요. 대리인이 사기친 것은 제3자 사기가 아니고 병 입장에서는 갑의 사기가, 을의 사기가 아니라 제3자 사기가 친 게 아니라
답이 직접 사기치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입장에서, 사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사기치면은 110조 1항이 적용돼가지고 그냥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사기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110조 2항에서. 그런데 대리인이 사기친 경우는 110조 2항, 제3자 사기가 아니라 110조 1항이 돼야 된다는 거죠. 1항에 해당하는 상대방을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문장이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5번, 이것도 좋은 문장입니다. 사기를 쳤는데 이번에 이제 제3자가 사기쳤습니다. 제3자가 사기쳤으면은 이걸 취소하려면은 취소하고 상대방이 이 표의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3자 멱살을 잡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그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께서 취소할 필요 없다. 취소 안 하고도 직접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밑줄도 쳐놨죠. 그래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5번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엑스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당사자의 의도는 엑스토지에 있다는 거죠. 의도는 엑스토지에 있는데 실제 집안의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체결 시의 계약서에는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했습니다. 이 표시는 Y토지에 있다는 거죠. 표시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사고 판 거죠? 엑스토지를 매매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매매계약은 엑스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우리가 오표시 무효원칙이라 그러는데 오표시 무효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일종입니다. 제가 해설에도 한자로 써놨는데요. 잘못된 표시는 원래 의도했던 계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 해석에 속한다는 거. 책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거죠. 자, 16번 보시면요.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통정 허위 표시 108조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조문에는 이제 허위 표시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1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획이 유효하다고 믿고 피의담보자를 가압류했잖아요. 이러면 이제 선의 제3자에 들어가는 거죠. 믿었으니까 선의고요. 가압류했으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선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의사표시의 진위의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합의가 했으면 여러분 이제 통정이라는 게 민법적으로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짰다는 거죠. 짜야지만이 통정 허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고요. 4번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것도 여러분 통정 표시가 무효잖아요. 그럼 그 법률 효과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걸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손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손해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판례죠.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의 행사하는 채권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문장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지금 사기도 물어봤었고요. 허위 표시도 물어보고 착오까지 벌써 세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로 할 수 없다. 맞죠? 경제적 불이익. 그게 아니라면 착오가 아니라는 거죠. 입은 게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로 볼 수 없다. 유명한 판례죠? 맞고요. 기망행위로 인해서 법률행위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여러분 이게 착오 취소하려면 동기가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표시되지 않은 동기 착오 취소하는 게 아니라 무슨 취소하고 싶어요? 사기 취소. 사기 취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기 취소는 표시 여부 안 따집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착오 유무는 대리인 표준설이죠. 맞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익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이 그 다음에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경합합니다. 5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의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유무는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착오자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셔야 됩니다. 착오자가 주장할 것은 착오가 있었다. 중요 부분이다. 그것만 입증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너는 인마 중과실 있잖아. 취소 못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문제는 5번입니다. 자, 18번.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죠. 이런 불공정 법률행위는 백사전 무효잖아요. 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부재소라는 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무효죠. 제가 무효면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부재소 합의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이번은 이제 맞는 걸 찾아라 그랬군요. 옳은 문장.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는 게 법정충이다. 여러분, 저 이행 청구가 법정충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하셔야 되는 거죠. 2번도 틀렸고 상대방 하시면 안 됩니다. 취소권자가 하셔야 돼요. 상대방 때문에 틀렸습니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서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여러분, 이게 불공정 법률 무효가 추인은 안 되는데 우리 판례가 전환은 인정했었죠. 그래서 전환에 대해서는 정답을 틀렸습니다. 불공정 매매를 공정한 매매로 전환시켜주는 판례가 나왔죠.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벌하는 게 무권리자 처분행위라 그러잖아요. 이거 추인하시잖아요. 그럼 무권대리 추인처럼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취소 의사표시는 양수인을 상대방으로 아닙니다. 처음에 법률행위 상대방 그자를 하는 거지 양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5번 틀렸습니다. 자, 19번인가요?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1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틀렸습니다. 이게 채권자를 위해서 둔 특약이거든요. 채권자한테 유리하게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죠. 해설해 보시면 중간에 있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걸로 추정합니다. 두 번째,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잖아요. 그럼 발생한 때도 도래하고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도래합니다. 볼 수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는 걸 주장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주장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고의도 되고 과실도 됩니다. 고의도 되고 과실도 되니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는 틀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한부 법률행위 당사자가 기한도래 효력을 도래전으로 소급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한다. 여러분, 기한은 소급표 없어요. 그래서 조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약을 맺으면 소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한의 경우에는 그 조문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절대적 불소급입니다. 특약이 있어도 소급 못합니다. 4번도 틀렸고요. 5번, 여러분,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표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동기부여 맞는 문장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조건이랑 법률에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제 법률의 내용이거든요. 법률에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할 요소라고 의사표시가 되려면 의사하고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의 경우는 조건의사하고 조건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있더라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얘는 조건 법률의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문장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0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지금 진도를 무효 취소 조건 계약에 갔다가 갑자기 다시 복대리로 돌아왔죠. 뒤에 내일 문제가 없었나 봐요. 복대리는 기출 문제만 풀면 다 마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죠. 1번은 딱 보니까 틀렸네요.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법정대리는 언제나 보행권이 있다. 그렇죠. 법정대리는 조문에 보시면 그 책임으로 법정대리인은 복대리를 선임할 수도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문장이고요. 3번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복대리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틀린 문장이고요. 이미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 안에서 복위권을 갖는다? 아니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얘도 들어가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복인권이 있고요. 임의 대리인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있을 때만 복인권이 있죠. 근데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게 하나에 그랬잖아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5번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아닙니다. 병존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묵권 대리인 을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병과 갑소유 X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옳지 않은 건 찾아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묵권 대리인인 을이죠. 이것도 항상 누가 누군지를 보셔야 됩니다. 본인은 갑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쓴 거죠. 갑소유 토지를 팔려고 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130조부터 이제 135조까지 나와 있는 계약의 묵권 대리관은 조문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5가지잖아요. 최고 있고, 그다음에 철회, 그렇죠? 그다음에 추인, 그다음에 추인 거절. 추인 거절 당하면 그 상대방은 묵권 대리인이 떼가겠죠? 그래서 묵권 대리인의 책임.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전부 다 치읓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치읓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치읓이라 그러거든요. 5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병의 계약 당시에 을이 묵권 대리인을 알지 선이래요. 또 나왔네요. 선임은 우리 앞쪽에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면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임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은 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을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선이니까 철회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을을 상대로 할 수 있나요? 을은 묵권 대리인인데 예,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2번은 병이 계약 당시에 을이 묵권 대리인을 알았더라도 악이라는 소리잖아요.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학답 촉구 우리 앞에 제한 능력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쪽 묵권 대리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악의자도 최고할 수는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죠. 갑의 을의 묵권 대리 행위를 변경 추인했답니다. 변경 추인 또는 일부 추인의 경우는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유효입니다. 맞고요.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갑의 추인도 얻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묵권 대리 책임지는 걸로 가는 거죠.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을이 묵권 대리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135조가 적용되려면 묵권 대리 책임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은요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 그래서 알았을 때는 책임을 추궁 못하는 거죠. 알았더라도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계약 체결 후에 을이 묵권 대리인이 본인의 죄를 상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너무 싸게 팔았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본인의 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거 안 됩니다.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22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그랬죠. 날짜 계산하는 건데 우리 시험이 전통적으로 이 기간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5문제를 다 계산하도록 하더라고요. 하나 딱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좋은데. 자, 하나씩 해볼까요? 자, 1번 질문. 6월 1일 날 14시부터 2일간 기간이 만료될 때 그러면 주일, 이게 역법에 따라 계산하니까 초일 불산입이죠? 그럼 계산점 언제예요? 계산점은 6월 2일 오전 0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료점 언제가 됩니까? 2일, 3일이니까 4일이 아니라 3일 24시가 되겠네요. 2번, 6월 1일 날 14시부터 72시간 그랬잖아요. 72시간은요, 그냥 72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바로 계산해. 즉시부터 계산하니까 다음날 오전 0시가 아니라 요 16시, 이때가 계산점이죠. 그러면 72시간은 날짜로 3일 아닙니까? 그럼 6월 4일 날 16시다. 이게 정답이네요. 다행히 2번에 정답이 있어서 시간을 좀 전략할 수 있겠는데 3번 보시면 4월 1일 토요일 날 09시부터 2달째는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 그럼 계산점이 그러니까 4월 2일 날 아닙니까? 4월 1일 오전 0시인데 이렇게 4월 1일 일요일이라는 거 계산점이 일요일은 상관없습니다. 만료점이 공휴일 토요일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계산점이 토요일에 공휴일은 상관없으니까 계산점이 이때가 2달 다면 어떻게 됩니까? 6월이 될 거고요. 계산일 전날 오후 12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오후 12시. 오후 12시는 다른 말로 뭐죠? 24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2일이 아니라 2월 1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2004년도 5월 16일 날 태어난 친구는 사람은 2023년 5월 16일 날 여러분 저 날짜 계산을 나이 계산할 때는요 초일 산입이잖아요. 16일이 계산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료점 언제가 되겠습니까? 16일이니까 5월 15일 오후 12시가 되는 거죠. 5월 16일이 아니라 5월 15일 오후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해 이 시험 끝나고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전에 연령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법이 개정된 밑줄 이 하나 바뀌었거든요.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나이로 바뀌었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고 만으로 계산한다고 물론 그 전에도 우리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했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만으로 계산한다고 158조에 신설을 했었죠. 그래서 연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앞으로 이제 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5번 157조 초일 불산입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임의 규정이죠.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맞는 문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4번 소멸시효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뭐 선택권 행사할 수 있는 때 맞는 문장이죠. 한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때.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한때, 안때가 아니라 한때.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3번 불확정 기한번호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량 한때, 도량 안때가 아니라 한때. 그 다음에 어떤 권리 기간이 얼마든지 직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기간은. 그런데 기산점은 변론주의가 적용돼요. 기산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 판단 안 해요. 조심하실 거. 기간은 직권 판단합니다. 할 수 없다. 그러 틀렸습니다. 5번 부동산에다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행 관계에 있대요.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날짜 되면 진행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맨날 봤던 풀었던 단순한 내용들이죠. 자, 24번도 뭐 그렇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문제고 어떻게 보면 최신 판례를 낸 건데 여러분 3년짜리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다른 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 3년짜리 정하는 게 163조거든요. 거기 5조에 보면 5명이 나와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5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세무사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무사가 이게 유추 적용해가지고 세무사 경우도 3년이냐? 아니 5명만 있으니까 5명만 되는 거고 유추 적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10년으로 원칙으로 10년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견해들이 있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이 5명만 기본적으로 3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것처럼 세무사처럼 이게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도 일종의 법률 문제를 다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대해서는 유추 적용도 볼 수 없다 그랬죠. 유추 적용 안 하니까 그걸 몇 년짜리 하면 10년이라는 소리입니다. 세무사 직무채권은 10년입니다.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세무사 직무채권은 10년이고요. 나머지 5사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법무사 이 사람들만 기본적으로 3년이다. 기억해 두세요. 그 나머지들 뭐 의사치료채권이라든가 도급받은 자, 그 다음에 수공업자의 직무, 그래서 다 조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얘들은 3년짜리입니다. 판례를 안 하고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판례를 몰라도 5사람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났으면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세무사랑 회계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걸 노리고 문제를 낸 겁니다. 세무사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소멸시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급명의 신청은 신청서 낸 때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 이익받을 대리인은 승인할 수 있다. 그렇죠. 본인도 할 수 있고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맞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피표보전 조건에 대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여러분 판결도 판결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 소멸시 진행하잖아요. 근데 가압류가 아직 가압류 등기가 계속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판결이 확정됐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하고 판결에 의한 중단 효과는 별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피보존 채권에 대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든지 말든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의 시효중 효과는 상해소멸 한다. 완전히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재판소 청구되면 소멸시효 중단되죠. 소제기하며 그러다가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하죠. 맞고요. 5번 세무 승인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잖아요. 중단은 이거 승인은 나 빚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처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가 좀 쉽게 나왔는데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문제 수준이 작년과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최신 판례 한 2개 정도 들어있고요. 어려운 문제는 3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그 점수는 25개에서 15개 아닙니까? 15개가 우리한테 필요한 점수인데 합격 점수인데 그 민법 총칙은 그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좀 도와줘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15개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민법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 맞는 게 맞다. 그래서 80점 이상을 노려가지고 80 이상 맞게 되면은 80점 맞으면은 20점을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근데 올해 같은 문제도 보시면 그 시간 안에 풀었으면은 뭐 20개 이상은 맞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문제 풀 때하고 또 시험장에서 보는 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남이 풀어주는 거랑 또 본인이 풀어주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작년하고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냐고 고민될 수도 있지만, 결국 결론은 그거죠. 기본서 하고, 기본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공부했다가, 최신 판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 공부할 때 기출문제 다 풀어요. 기출문제 푸니까, 기출된 것만 봐도, 15개는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 판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조바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해드리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시험 문제, 책에서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 위주로 푸시기 바라고, 저도 앞으로 계속 문제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 우리 기출문제랑 아주 유사한 문제만 골라서 그것만 제가 추려가지고 수업 시간에 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험 보실 분, 2024년에 시험 보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행정사 시험 과목이 1차, 2차가 나눠져 있고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1차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1차 시험에서 민법 총칙은 난이도가 균일하게 나오니까 해마다 별 걱정 없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 내년 시험에도 좋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부 잘 하셔서 모두 합격하셔서 2차 계획법 강의할 때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